안녕하세요. 예스왕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일본에게 방위비를 2배 더 받아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방위비를 지금보다 5배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동맹의 공정한 부담이 아니라 방위비 부담을 더 많이 전가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1.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현황. 2024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2024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2024년도 방위비 예산은 약 7조 9,496억 엔, 즉 원화로 환산하면 약 70조 7천억 원입니다. 단순 비교해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약 11조 2천억 원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비를 2배로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한일 간 국방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정, 즉 SMA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협정입니다. 1991년부터 시행된 SMA는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SMA는 2026년까지 유지되는 협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이를 재협상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MA는 국제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약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협정이 변경되거나 심지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일본처럼 한국에도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2.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미국의 전략. 현재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4에서 5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시기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더불어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다른 여러 외교적 사안을 원샷 딜로 처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집권 당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일이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 임기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남기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협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그는 미국 내에서도 큰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재선 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업적을 남기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3. 트럼프가 사용할 카드 그리고 한국이 대비해야 할 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주한미군 철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협상 카드로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 관세 부과를 통한 경제적 압박. 미국은 동맹국을 상대로도 경제적 압박을 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응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고 대미 투자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에 응했습니다. 한국 역시 무역에서 대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카드, 한미 연합훈련 축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쌍중단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방위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중국의 반응과 변수. 한미 방위비 협상 이슈에서 중국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방위비 분담 문제로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면 중국은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목표를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무비자 정책을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편의 제공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탄핵 사건은 중국 입장에서 천안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은 무비자 정책을 통해 한국 내 민주주의적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국 내 민주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5. 한국의 대응 전략. 첫 번째,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한국은 SMA 협정을 근거로 이미 협상이 끝난 사안이라는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사례와 차별점을 두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 방위비 분담 이슈를 무역, 기술 협력 등 다른 경제적 요소와 연계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단기적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6.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과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문법을 따르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 방식과 강한 압박 전략을 활용하는 스타일로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깨거나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고 결국 중국이 일부 양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외교 정책은 동맹국들에게도 부담이었으며 결국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협력을 줄이거나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는 초반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 차분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국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고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초기 단계에서 과도한 양보를 하면 나중에 더 큰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경제와 외교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 기술 협력과 같은 경제적 이슈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충분히 분석한 뒤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7. 한미동맹의 장기적 방향성과 방위비 협상의 영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국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하며 기존 협력 체제의 변화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이 충분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안보 균형 문제. 일본은 이미 방위비 증액을 결정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한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방위비 협상을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8.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의 전략적 가치 강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위비 부담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의 국방비 증가. 한국은 이미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준비 등 여러 가지 군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 협력 확대 카드 활용. 미국은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방위비 협상과 함께 한미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 첨단 기술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위비 협상,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협상 압박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며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위비 협상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도 한미동맹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은 방위비 협상을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안보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방위비 협상은 그 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지,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